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김덕관입니다. 자, 우리 서울시 9급, 서울시 7급 시험이 끝났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7급 해설이 되겠습니다. 매번 이 서울시 7급 해설을 해드릴 때마다 이 서울 7급 문제가 좀 더럽거든요. 좀 어렵게 나오거든요. 이상한 거, 듣도 보도 못한 것도 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드리기 위해 정말 엄청 노력해야 되는 해설 강의인데 이번에는 너무 마음 편안한 해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그냥 기출문제 풀어봤으면 대부분은 뾱뾱뾱 답이 나오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좀 생소하다 싶은 게 많긴 많았어요. 서울시 특유의 그 생소한 문제들 많긴 많았는데 아니 뭐 답은 다 나와요. 그래서 좀 행정학을 열심히 안 하신 분들조차도 그냥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뭐 전자정부 문제도 있고 좀 답이 그냥 나오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까보면 문제 풀 때는 처음 보네? 뭐 이런 것도 있네? 했다가도 까보면 이제 점수는 잘 나왔을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쉽게 나오면은 기분 뭐 좋기도 한데, 자, 어렵게 나왔을 때, 자, 지금 쉬었으니까 이 얘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만 언급드리면은 어렵게 나왔을 때도 흔들리지 마시고 막 이상한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기출문제를 탄탄히 다지고 기출문제 공부한 걸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파악이 돼 있는 사람은 기본서를 보든 요약서를 보든 딱 필요한 것만 봐요.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서 자기가 부족한 것만 딱딱 골라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쉬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어쨌든 이제 마음은 편하겠죠. 자,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되겠는데요. 물론 아직 공부가 부족하셔가지고 와, 이런 시험에서 이렇게 다들 잘 봤다고요? 이게 쉽다고요?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출문제 열심히 돌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시는 겁니다. 자, 한번 하나씩 볼 건데요. 일단 이래요. 우리 별로 이렇게 높은 비중은 아니에요. 반복 출제되는 게. 제가 평균적으로 85%라고 잡아놨는데 그거보다 하나 덜 나왔고, 생소한 문제가 선생님 네 문제나 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다 풀 수 있었어요. 그냥 오히려 여기 있는 문제보다도 정답률이 높을 만한 문제도 있었어요. 그냥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100점도 가능하고요. 와, 무려 자, 보통 서울 7급 시험과 달리 무려 95점은 맞아야 이거 고득점 했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90점 맞으신 분들도 뭐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95점이라고 굳이 잡아놓은 이유는 저도 이게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계속 받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번 서울시 7급 잘 보긴 잘 봤는데 95점 맞았는데 너무 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선생님 저 100점 맞았는데 좀 인간적으로 이거 행정학 좀 너무 쉽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뭐 저는 이거 못 맞았는데요. 너무 이렇게 좌절하라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 삼아서 내가 아직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자기의 부족한 거 파악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항상 수험생활은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부족한 거 인정하고 부족한 걸 발견하면 메꿔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틀렸지? 자괴감 느끼고 왜 시험 점수가 이따위지? 나 때려쳐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수험생활은 그냥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메꿔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합격합니다. 네, 분발 대상들. 자, 16문제 중에서 제가 대부분, 그러니까 기출문제 나왔던 것 중에서 대부분 제가 한 2문제는 봐드린단 말이에요. 좀 변형해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봐드릴 수가 없고, 근데 여기서 자 2문제는 다 맞췄을 거예요. 2문제는 다 맞췄을 거고, 뭐 더 3문제, 4문제 맞춘 분들 있을 거고, 어쨌든 대부분은 다 2문제 이상 맞췄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요 점수가 나오죠. 요 점수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조금은 봐드리겠지만 여기 때문에 80점을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분발해야 되겠고요. 자, 이제 한 문제 한 문제씩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출제 영역만 간단히 보고 갈게요. 서울 7급 좀 막내입니다. 별로 이제 경향성이 없고요. 경향성이라는 거는 다른 시험과 다르다. 그 경향이 있고요. 특히 뭐 요새 들어서 행정학 총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그냥 언제 바뀔지 몰라요. 자, 가보시면 1번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너무나 감사한 문제죠. 기업 효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능률성의 희생이 발생될 수 있다. 뭐 완벽하게 일치하는 행정 가치는 없단 말이에요. 충돌할 수도 있다. 조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맞는 거죠.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제 내부의 의사결정, 뭐 대외적 민주성, 대내적 민주성 맨날 논의하는 거고. 그다음에 디귿. 뭐 기억 니은 선생님 저 생소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쉬워서 그렇거든요.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디귿은 못 풀면 안 되겠죠. 디귿은 뭐 시험 문제 맨날 나오죠.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 사이먼이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나눴는데 이 부분은 사이먼의 내용적 합리성이 되고 이건 뭐 기존 문제 복붙입니다. 투명성 뭐 그렇대요.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투명성이 뭐지 넘어갔다가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책임 이거는 자율적 책임성이고 제도적 책임성은 기준을 정하고 기준 지켜 이런 타율적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옳은 선지 3개 중에서 좀 혼동되는 거 이런 게 있었나 했던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디귿 미음 가지고 그냥 푸시면 되는 겁니다. 디귿 미음 뭐 원체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시면 디귿 미음을 싹 다 지워버리면 돼요. 답은 3번이 나오겠네요. 자, 그다음에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이다. 이 문제 똑같네요. 똑같네요. 옛날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이제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다 띄워드리는 거 아시죠? 이게 제가 모든 기출문제 중에서 16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추려놓은 뭐 제 기출문제집 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분들이 추려놓은 그 기출문제집 그 범위에서 그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 272번에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책임성에 대해서 이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은 저 행정 환류 쪽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해요. 여기서 행정 가치 파트고 여기는 행정 환류 파트거든요. 이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행정 가치에서 같이 논해도 상관없어요.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 인재량을 발휘한다. 그러면 자율적 책임성. 그리고 2번 오스본과 게블러가 제시한 기업가족정부의 운영 원리. 자 일단 기업가족정부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냥 신공공관리로 나온 겁니다. 시험 문제도 기업가족정부의 내용을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요걸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한 거니까요. 전통적 관료제랑 기업가족정부를 비교한 이 사람들의 이론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기업가족정부를 신공관리론으로 바꿔서 전통적 정부와 신공관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구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보시면 다 배운 거죠. 신공관리론 투입 과정이 아니라 성과고요. 권한 분산과 하부임 세 글자로 분권화. 이거 낚이시면 안 됩니다. 참여적 의사결정은 뭐 시민 참여 그런 게 아니라 관료들이 권한을 위임받았잖아요. 관료들이 참여적으로 결정한다는 소리고 서비스 공급자 이건 전통적 관료제 경쟁원리 맞고 목표와 임무 중심하면 맞고 뭐 투입물 중심이다 이러면 틀리게 되는 거고 사후 수습이다 하면 틀리고 사전적 예방이다 하면 맞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목표와 임무를 설정하는 거예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목표와 임무.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기업가족정부와 전통적 관료제 비교하면서 논의할 때 매번 출제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뭐 이 중에서 요렇게 내버리면 기억 니은이 끌리면 비억 이렇게 내버리면은 2개만 알아도 풀잖아요. 여러분들 뭐 모르는 게 있다 하더라도 2개 가지고 그냥 풀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냈을 때 난이도가 겉모습은 높아지지만 오히려 낮아집니다. 자, 옛날 문제 확인만 해볼게요. 자, 신공관리론으로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나오죠? 목표와 임무 중심. 공급자 아니야? 공급자 아니야. 뭐 촉매작용자, 촉진자, 중개자 이 말은 민간 영역이 뭐 거버넌스적으로 협동해서 할 때 그때 정부가 촉진해줘라 이런 말이죠. 사전적 문제 예방이 맞고 사후적 대책 수립보다는 이게 틀렸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보너스로 뭐 수입 확보 이런 것도 있다. 다음 3번. 막스 베버가 말하는 관료제의 이념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좀 짓궂은 교수님이 낸 것 같은데요. 막스 베버의 전통적 관료제 혹은 이념형 관료제를 제대로 배우면 대학 교수님들께서 요 이념형의 의미만 1시간 넘게 설명합니다. 1시간 넘게. 왜냐하면 이게 이 용어가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이 아이디얼 타입이다. 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상형이란 말이에요. 아이디얼 타입이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 가장 이상적인 모형 혹은 말장난이 가능하죠. 도덕적 이상을 담은 관료제.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관료제만 딱 그 잘 구현해 놓으면은 도덕적인 가치, 뭐 공공선의 실현, 막 이런 이상, 막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목표, 정해진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는 이론적인 모형이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념형은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는 이론적인 모형이다. 뭐 예를 들어 실적주의 적용한다, 계층제 적용한다, 분업과 전문화 적용한다. 그게 뭐 도덕적 이상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요것만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뭐 그런 논의가 있나 싶잖아요. 요것만 이제 1시간 넘게 막 주구장창 설명하시는데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여기서 이념형은 목표 달성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뭐 도덕적 이상 이거는 말장난이다. 얘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본 김에 1번 보시면 이거 맞는데 이 순환근무는 관료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것들이 좀 직구준선지가 되겠는데, 관료제랑 직업공무원제는 같은 게 아니에요. 자, 두 개가 긍정적인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건 아니에요. 순환근무는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이에요. 관료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특징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4번, 문서화된 법규직보다는 전문직업적 판단 아니죠? 자, 전문직업적 판단이라는 것은 관료의, 자, 요런 표현이 생략된 겁니다. 자율적인 판단이에요. 관료의 자율적 전문직업적 판단인 겁니다. 스스로 하는. 근데 관료제는, 이념형 관료제는 계층제, 상명하버, 그냥 까라면 까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말고 계층제적 명령 혹은 법규 그대로 지켜! 문서화된 법규집.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남은 건 2번인데요. 저는 이건 이제 제가 맨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야 되는데 맨날 했던 거잖아요. 근데 틀린 선지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옳은 선지로 이제 한번 나왔네요. 이게 막스 베버가 권력 혹은 그 지배의 정당성의 원천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에 의한 지배, 법적, 합리적 권위에 근거한 지배. 그 중에서 관료제는 세 번째 거, 법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다. 요걸 갖다가 막 카리스마적 지배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틀린 선지로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냥 옳은 선지로 나왔네요. 자, 옛날 문제 비교해 볼게요. 관료제의 기술적 우월성. 이 기술적 우월성이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우월성이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념형이에요. 뭐 도덕적 이상이 아니고요. 어쨌든 관료제는 법적 합리적 권한에 의해 구조화된 조직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이 법규를 전문직업적 판단보다 아까 더 중요시한다고 그랬고요. 상관도 뭐 아무거나 명령한 게 아니고요. 법규 내에서 명령을 하는 거고요. 자, 네, 4번 재밌는 문제인데요. 공정성, 형평성 이론에서 자신과 증거인물을 비교하여 보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신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이 형평성 이론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그냥 기출문제집에 제가 한 문제 정도 넣어놨어요. 한 문제 정도. 근데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걸 암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강의 시간에 형평성 이론에 대해서는 꼭 이 언급을 하잖아요. 얘는 심리적인 불안감, 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어하는 모형이다. 우리가 파란 옷을 입고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빨간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왜 다 빨간 옷 입고 있지? 왜 나만 파란 옷 입지? 알고 보니까 그날이 한일전. 나만 몰랐어. 파란 옷 입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누가 이제 모른 척하고 막 밟고 지나갈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하니까. 왜 나만 파란 옷이야? 불안하니까 집에 가서 빨간 옷으로 갈아입고 오면은 모두가 형평해졌죠. 이제 안 불안하죠. 뭐 요런 게 이제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의 그런 심리적인 위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남들 하는 것을 자기만 안 한다.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남들 하는 것만큼은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래서 이게 대응 전략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열심히 하게끔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게 스스로 증거인물의 방식을 참고해서 스스로 배울 점 찾고 뭐 스스로 자기 개발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불공정한 상태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꼭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것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대따리 열심히 했는데 별로 보상이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안 했는데 보상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열심히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조금 하고 보상 조금 나오고 그러면 좀 더 형평해지죠. 뭐 이런 것도 이제 대응 전략이에요. 그다음에 증거인물이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했을 것이라고 아예 그냥 생각을 바꿔요. 그러니까 조금이라고 많이 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놈은 내가 안 보는 데서 연락에 열심히 일했을 것이야. 왜 나보다 시험 잘 봤지? 별로 안 하는 것 같던데. 아, 쟤 내가 안 보이는 데서 밤새서 했나 보다. 맨날 공부 안 한다고 구라쳐놓고 맨날 했나 보다. 이러면 그런가 보다. 좀 심리적 위안이 되고. 다른 비교 대상을 찾는다. 쟤는 공부를 너무 잘해. 천재야. 쟤는 이제 쟤랑 비교하면 난 항상 자괴감만 느껴. 이제 엄친하니까 엄친한 애 우리 빼고 하자. 그냥 나 평범한 나랑 비슷해 보이는 애. 나랑 비슷한데 쟤도 1시간이라고 뭐 10,000원 받았네. 나도 1시간이라고 10,000원 받았고 됐네. 이렇게 요런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상태에서 오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다. 요거 이제 캐치하고 계셨던 분들은 2번밖에 할 게 없네. 다른 거하고 좀 따로 노네. 이렇게 푸셨을 겁니다. 자, 좀 생소한 유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출문제에 제가 넣어놓은 것 중에 있어요. 형평성 이론에서 불형평성을 해소시키고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에는 투입과 산출에 대한 본인의 지각을 바꾸는 거. 아예 그냥 본인의 지각. 쟤는 안 보이는 데서 연락했을 것이야. 이렇게 지각을 바꿔버리는 거. 증거인물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 그다음에 투입과 산출의 수준과 방향에 변화를 주는 거. 아까 투입을 줄여버렸죠. 에이, 일 열심히 안 해. 일 열심히 안 해. 그러면 나도 조금 하고 보상 조금 받고 상대방도 조금이라고 보상 받고 뭔가 좀 더 비슷해지잖아요. 내가 됐다마니 하고 보상 조금 받는 거에 비해서.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5번 엽간제의 장점인데요. 자, 방금 전 문제와 달리 이거는 기계적으로 풀어주셔야 되겠죠. 맨날 나오는 거. 엽간제 부정부패 우려가 있고요. 안정성, 지속성 해치고요. 정부관료제 민주화에 기여했고요. 정치적 책임 확보하고요. 정치적 책임하고 정치적 중립성하고 헷갈리신 분들 없죠. 다른 용어입니다. 정치적 책임.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정치 지도자가 자기가 또 행정부의 관료들을 뽑아서 연락에 국민의 공약을 실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적 책임이고 정치적 중립성은 다른 용어죠. 직업공무원제하고는 상관없고 직업공무원제는 이건 좀 실적주의 쪽이죠. 상관이 전혀 없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실적주의의 특징이고 공무원들의 충성심 확보, 그렇죠. 충성심에 따라서 임용해 주는 거니까 충성심 떨어지면 잘라버릴 수도 있고 기계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직업공무원제 정착 안정성, 지속성, 부정부패 방지는 다 엽간주의와 대비되는 실적주의의 특징이 되겠죠. 자, 4번, 1번이 되겠고요. 자, 뭐 많죠.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엽간주의 인사의 단점, 안정성 저해하는 거고요.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합니다. 행정을 민주화합니다.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합니다. 엽간주의는 정치적 책임 확보가 용이하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이제 이 문제 자체는 너무나 풀기 쉽게 생겼지만 답은 엄청 쉽게 나오는. 자, 이렇게 나오면 쫄지 마세요. 이 보기가 많으면 더 쉬운 문제예요. 왜냐면 자기 아는 걸로 풀면 되니까. 근데 보기를 많이 늘리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늘리다 보면. 그래서 쫄지 마시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 강화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이거는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건 과거 기출문제 먼저 보고 갈게요. 이런 문제를 제가 하나 넣어드렸단 말이에요.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들이 아까처럼 쭉 리스트가 있고 그 중에서 뭐 일부 뽑아서 낸단 말이에요. 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국세 감면의 제한, 그렇죠. 세금 많이 깎아주는 거 제한하면 재정 건전화 맞고 추가 경정 예산은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건데 그걸 제한하게 되면 또 재정 건전화 맞고 초과 조세 수입의 국제 빚 빨리빨리 갚아야죠. 빚 갚는 거 재정 건전화 맞고 뭐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요. 이 문제 자체는 사전 승인인데 국가 보증 채무 부담 시 사전 의결 혹은 사전 승인인데 사후로 바꿔서 틀린 선지인데 어쨌든 사전 승인으로 바꾸면 다 재정 건전화 관련된 겁니다. 국회가 뭐 채무 부담할 때 국회가 먼저 승인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 풀어봤다면 뭐야? 나 이거 본 거 같아. 뭐야? 왜 본 거 같아? 이 정도면 풀릴걸요 아마? 디귿시읒이 들어가야 됩니다. 디귿시읒. 시읒 안 들어갔네. 그 다음에 디귿 안 들어갔네. 둘 다 들어갔네. 하나 더 봐야 되겠네. 아까 뭐 있었죠? 국가 보증 부담에 국회 사전 동의 이런 제도도 있다.
그래서 뭐 요 세 개 정도면 그냥 풀죠. 비읍 들어가야 되겠네. 얘는 안 들어갔고 얘는 들어갔네. 답은 4번. 뭐 이 정도. 혹은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재정 운영의 건전성하고 이런 성인지, 형평성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이죠. 이건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기억을 지어도 되겠고, 그다음에 얘도 국민 감시도 관점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니은을 또 지어도 되겠고, 여기 지워지네 그러면. 한마디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아는 거에서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됐고, 이거 의외로 정답률 높은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해설을 제가 다 안 들었네요. 자, 살짝은 해설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국민감시, 뭐 성인지 예산, 이건 민주성, 형평성 이런 관점이고, 예산 성과급은 효율성 관점인데, 이건 자율성을 부여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재정 건전성을 오히려 해칠 우려도 있어요. 효율성, 뭐 자율성. 그다음에 여기 예산기금 간 여유 재원의 상호 전출입, 이것도 뭐 효율성, 자율성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높여서 효율성을 높이는 관점. 재정정보의 연 1회 이상의 공개도 좀 민주성 관점이겠죠.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재정 건전성이 관련이 전혀 없진 않지만 직접적으로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됐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7번 가보시면 성과주의 예산제도, 요걸 이제 틀렸다고 저한테 이제 카톡 오신 분이 있었는데, 선생님 저 이런 걸 틀리다니 정말 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엄청 열심히 돌렸는데 이런 것도 제가 막판에 소홀히 했던 이런 걸 틀렸습니다. 자, 1번 어려울 수 있어요. 1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분도 1번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왜 풀고 나서 자책하는 거예요? 소거할 수 있다는 거죠. 개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죠. 품목별 예산에 비해서. 자, 성과주의는 합리주의냐 점증주의냐 의견이 좀 갈려요. 근데 방식 자체는 점증주의에 가까워요. 점증주의에 가까운데 품목별 예산에 비해서 막 단위 원가 얼마, 뭐 업무 단위 얼마, 뭐 200 곱하기 10은 2천억 뭐 이런 식으로 좀 개량화된 정보를 활용하다 보니까 좀 합리성을 품목별 예산에 비해 높일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설명 들으신 적 있죠. 사업별로 배분하니까 예산심이 간편하고요. 사업별 활동별로 하기 때문에 국민이나 뭐 입법부가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게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에 얼마, 편성도 간단해, 심의도 간단해, 집행도 간단해. 그래서 지어주시면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요거 뭐냐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뭐 성과평가 한답시고 하는데 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산출물 있잖아요. 뭐 도로를 뭐 10km를 설치했더니 통행량이 통행이 한 10% 개선됐다. 속도가 한 10% 빨라졌다. 이런 10%. 통행이 빨라지고 나서 그 다음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죠. 뭔가 좀 추상적이죠. 거기까지는 못 간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걸 이제 오해하셨을 분들이 있을 텐데, 계량적인 기법 아니잖아요. 계량적인 정보, 몇 킬로, 1kg당 얼마, 그런 계량적인 정보. 계량적인 분석 기법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량적인 분석 기법은 계획예산제도로 가야죠. 가끔 계량화만 나오면 광분해서 답을 찍으시는 분이 있는데, 계량적인 기법인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비교해 볼까요? 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 쉽다. 예산심이 간단하다. 다 나왔던 거고. 자, 성과주의 예산은 성과평가. 여기서 이제 계량적인 정보가 들어가죠. 얼마 넣었는데 얼마의 편익이 나왔다. 성과평가를 통해서 행정통제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품목별 예산에 비해서. 품목별 예산에 비해서. 자, 그런데 계량적인 정보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계량적인 기법이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거의 똑같은 말인데, 합리화 똑같은 말인데 계량적인 분석 기법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요걸 보셨다면은, 그리고 제가 이거 여러분들이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선생님 똑같이 합리화인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얼마나 많이 저한테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자세히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다 맞다 저거구나 하면서 이제 딱딱딱 골라내셨을 겁니다. 8번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자, 답은 일단 1번이고요. 1번 찍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결론을 외운 거니까. 이건 못 외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당 공천은 우리나라에서 모두 허용돼요. 끝! 우리 그거 외우기로 했잖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그게 아니라 모두 허용된다. 끝! 끝!
딱 그거 외웠잖아요. 외울 게 없죠. 그래서 1번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2, 3, 4번은 행정학이 아니고요. 이 정치학입니다. 정치학. 저도 행정고시 할 때 정치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연락에 배웠던 거예요. 행정학에서는 저도 행정학 문제로 만들어지는 거 처음 봤습니다. 행정고시든 뭐든 모든 행정학에서 통틀어서 참 진짜 아무튼 이제 1번은 나왔던 거고요. 얘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행정학에 2, 3, 4번까지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소선거고 중선거고 안 찾아보셔도 되겠고요. 저도 이제 정치학 공부할 때 연락이 했었는데 지금 막 가물가물해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소선거구제는 최대한 잘게 쪼개요. 최대한 잘게 쪼개고 한 구역당 한 명 뽑는 거예요. 이게 소선거구제. 최대한 잘게 쪼개니까 소자죠, 소자. 중선거구제는 좀 이거보다는 덜 쪼개요. 그리고 여기 4명 뽑았잖아요. 여기서 한 4명 뽑고 여기 뭐 하나, 둘, 셋, 4명 뽑고 여기 4명 뽑고 요 정도. 2명에서 8명 정도 뽑습니다. 더 크고. 그래서 중선거구제. 자, 그러면 여기는 요 지역 주민들이 한 명을 뽑아요. 여기는 요따만큼이 4명을 뽑아요. 그러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주민과 의원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일부 지역에 3명 뽑으면 그 사람만 보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따만큼이에요. 이따만큼. 멀어지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소선거구제에서는 더 가깝다. 중선거구, 대선거구제로 갈수록 더 멀어진다. 뭐 이런 거죠. 뭐 명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얼마나 잘게 쪼개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요 문제 자체는 듣고 그냥 넘기시면 돼요. 이 문제 자체는 안 중요해. 정치학. 아우, 저도 이거 막 중선거구의 특징, 소선거구의 특징, 장점, 단점 막 그런 공부할 때 머리 아파 돼지는 줄 알았는데 행정학에서는 안 나옵니다. 나왔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 1번 알면 그냥 푸는 거예요. 광역의 의원도 정당 공천 받을 수 있고, 단체장도 정당 공천 받을 수 있고, 기초의회 의원도 정당 공천 받을 수 있고, 여기는 자치단체장, 광역이든 기초든 다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것만 합쳐도 다 되네. 결론이 나오죠? 그다음에 9번. 자, 9번, 10번이 전자정부. 여러분들 참 9번은 저도 좀 그래요. 저도 잘 용어 모르는 용어입니다. 뭐 인포데믹스 이런 건 저도 뭐지 막 싶은 그런 용어인데, 그래서 9번은 좀 틀렸을 수 있는데 뭐 10번은 절대 틀리면 안 되고, 어쨌든 9번 그냥 간략히는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정보 격차, 뭐 선택적 정보 접촉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쓰는 단어예요. 뭐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고. 자, 그러면 디귿 리을이 안 들어간 거 이제 지워 버립니다. 이제 기역 니은의 싸움인데, 집단 극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용어를 좀 번역을 좀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극단적인 곳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극단적인 거. 자, 부작용이죠. 뭔가 이제 역기능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니까. 그러면 전자정부에서 역기능을 물어봤을 때 내용 자체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냥 맞겠거니 하시면 돼요. 출제에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푸시면 저처럼 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기억은 뭐야 이거? 4번하고 넘어가야지. 이러면 이제 잘하신 거예요. 자, 이제 제대로 설명을 드리면, 항상 우리 시험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설명드렸는데, 제대로 설명드리면 이거야 뭐 정보도 부익부 빈익부에 나타날 수 있다. 전자정보 고도화되면 누구는 잘 사용하고 누구는 못 사용하고 그럴 수 있다. 선택적 정보 접촉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정 연예인의 어떤 전체적인 뭐 인성, 뭐 삶,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뭐 바람 폈대, 뭐 혼에 자식이 있대, 뭐 이런 거 이제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이제 뭐라고 하죠, 루머, 뭐 이런 것만 이제 뽑아가지고 그것도 막 퍼뜨리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집단극화도 이제 비슷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맨날 겪는 건데, 자, 우리 키보드 워리어가 됐다고 상상을 해봅니다. 자, 키보드 막 칩니다. 우리 대면 토론할 때는 막 엄청 싸우진 않아요. 그냥 서로 합의를 보는데, 키보드 워리어가 되면은 절대 안 져요. 무조건 내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말을 반박하면 나는 그것보다 더 극단적으로 받아치고, 상대방은 더 극단적인 사례를 받아치고, 서로 욕하고, 엄마 아빠 욕하고,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 후레자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집단 극화.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이게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론하다 보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이 나타나는 건데, 그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는 더 심해진다. 이렇게 그냥 개념 정리하시면 되겠고, 전자정보 엮기는 맞겠죠. 인포데믹스, 인포메이션하고 뭐더라, 에피데믹스, 전염병.
정보 플러스 전염병이래요. 아, 뭐 이런 용어도 있네요. 저도 모릅니다. 정보 플러스 전염병. 정보 플러스 전염병. 전염병. 전염법이 아니라 뭐 그렇대요. 이것도 뭐예요? 정보가 이렇게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쓴 거 보니까 좀 안 좋은 정보가 순식간에 퍼지는 걸 말하겠죠. 개인의 사생활 뭐 다 노출되고 이런 거. 우리 뭐 그거 보면서 재밌어도 해봤고 실제로 뭐 퍼뜨리기도 해보셨나요?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하면 잡혀갑니다. 이런 거 우리 다 지금 용어만 더럽게 어려울 뿐 얘네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계속 겪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걸 보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냥 그런 것이다. 시험 문제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아유 진짜 이거는 사실은 답은 나오죠. 이 중에서 전자정보에 역행하는 건 2번밖에 없어요. 역행하는 건. 그잖아요. 미국에 뭐 찍어졌죠 모르겠는데 정부 정책을 홍보해야 할 대상을 본데 이건 언제적 거예요. 답은 그냥 답 구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정답률이 내용은 제대로 몰라도 정답률이 뭐 8, 90%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터치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 나라 장터가 있고요. 온나라 시스템이 있어요. 두 개가 다른 거라는 거. 요것이 가끔 나옵니다. 말장난이죠, 말장난. 자, 나라 장터는 전자 조달 사업이고요. 온나라 시스템은 내부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뭐 전자 조달, 그 조달 행정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고. 얘는 내부 정보 처리. 이거 좀 대비해 두시고. 국민신문고, 천만상상 오아시스 뭐 이런 것들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별거 아니고요. 공동생산, 뭐 육어번원술에서 공동생산 배웠잖아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서 공공서비스 생산한다. 여기서 적혀 있고, 그다음에 영어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하잖아요. Government and Citizen. 정부와 시민. GNC래요. 정부와 시민. 이거 이제 틀렸다고 하신 분들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챌린지점 가보 안 찾아보셔도 되겠고요. 역행하는 거 고르면 된다. 그다음에 11번.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제가 신공관리론, 공공선택론 이런 경제학에 기반을 둔 이론들 비판이 대세다. 비판 준비하세요. 올해만 비판 문제가 벌써 2군데서 나왔죠. 공공선택론까지 포함하면 3군데서 나왔죠. 올해만. 공공선택론 비판 1문제, 신공관리론 비판 2문제. 국가직 9급에서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영화에 따른 정부 역할의 약화로 인해 행정의 책임성 문제, 뭐 공공성 문제, 민주적인 책임성 문제, 뭐 형평성 문제. 국민은 단지 소비자인 고객이 아니다. 국민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이다. 정부와 기업 간의 근본적인 환경 차이를 무시한 이론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죠. 더 이상 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은 전통적 관료제에 비해서 신공관리론은 다양한 유인기제를 통해 성과관리를 적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 관료제는 유인기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연공서열에 따른 보수잖아요. 오래 일하면 돈 많이 주는 거. 열심히 일하면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는 열심히 일해서 성과가 나와야 보수를 더 많이 주는 이런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거잖아요. 뭐 이걸 도입하는 게 목적인데 목적을 부인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비교해 보시면 무분별한 민영화, 공공성, 책임성 해칠 수 있다. 책임성, 민주성 들어가도 되고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근본적인 환경 차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신공관리론은 고객으로 보고 유거버넌스론은 공공서비스의 주체인 주인으로 본다. 그러니까 시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거버넌스론적 입장에서는 야, 이 고객 너무 수동적이야. 시민들은 참여하는 능동적인 존재거든.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이거는 신공공 서비스론도 신공관리론을 비판하기도 하고요. 같은 내용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올해도 3번째다 벌써. 제가 대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자본. 이 문제도 쉽죠. 공동의 문제 해결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려면 그냥 무작정 희생하세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형성되는 게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래서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 그러니까 뭔가 참여하고 협력하고 네트워크 형성하면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신뢰,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더 협력 관계가 굳건해지겠죠. 신뢰가 사회 전체 또는 사회의 특정 부분에 널리 퍼져 있는 데서 이거 누가 그랬죠? 널리 퍼져 있는 데서 생기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무조건적인 몽사 아닙니다.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성되는 겁니다. 제가 맨날 예로 드는 게 뭐 IMF 극복할 때 금모으기 운동 이런 거 국가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걸 아니까 금을 내는 거죠. 뭐 더 단순한 예로는 한강에 뭐 열심히 놀고 쓰레기 다 버리고 와요. 그러면 이제 가기 싫어지죠. 쓰레기장 되죠. 근데 모두가 쓰레기 자기가 먹은 거 치우고 옵니다. 항상 깨끗하죠. 모두에게 이익이 되죠.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옛날에 나온 것 중에 거의 똑같은 거 대가 없는 봉사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봉사 아니라는 거죠.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드로어의 최종 모형. 자, 메타 정책 결정 단계. 자세히 공부할 필요 없다. 뭐만 기억하면 된다. 일반적인 정책 결정 앞서서 정책 결정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맨날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 자, 이 메타 정책 결정 단계는 정책 결정을 준비하는 단계인데 마치 집행 단계인 것처럼 평가 단계인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태까지도 그 패턴으로 나왔고 얘도 마찬가지죠. 평가 아니야, 집행 아니야, 종결은 더더욱 아니야.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정책 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이다. 정책 결정의 상위 정책 결정이다. 그래서 메타, 상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거 뭐 용어 자체는 드로어의 모형답게 좀 더럽긴 하지만 좀 그 내용 자체는 쉬운 거. 자, 보시면 알겠죠? 메타 정책 결정 단계 이런 결정을 위한 준비 단계가 들어오고요. 정책 집행을 위한 동기부여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집행 단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14번 가보시면 정책 승계의 유형 이건 이제 잘 안 나오는 건데 자. 정책 승계냐, 유지냐, 종결이냐 이런 거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호그워드와 피터스의 모형 비교하는 거. 근데 요건 이제 잘 안 나오는데,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몰랐던 분, 이게 뭐지 했던 분들 많을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쭉 읽어보시면은 이름풀이에요. 이름풀이. 가끔 뭐 승계 유형을 뭐 여러 개로 나눴다. 뭐의 유형을 여러 개로 나눴다. 그러면 그 이름에 정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00% 통용되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모르는 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름풀이 해보시면 돼요. 선형. 새로운 정책이 과거의 정책을 대체하여 양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가장 단순한 얘로 대체. 그래서 선형인가 보다. 다수의 새로운 정책을 분할했다. 분할. 종결? 아니죠. 이 종결이란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죠? 근데 좀 미심쩍어요. 그럼 봐야죠. 통합, 정책 통합. 같은 분야의 정책이 합하여짐으로써 새로운 정책이 나타난다. 통합, 맞는 것 같고. 우발적 승계, 타 분야의 정책 변동에 연계하여 우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다 있네. 새로운 정책의 과거 정책을 대체. 다 있네. 답은 2번이 되겠죠. 종결 개념은 여기 전혀 없잖아요. 그 다음에 15번. 보게 이론의 내용과 잘 부합하는 조직관리 전략. 자, 이거는 과거에 이렇게 나왔었죠. 지금 얘가 X이론으로 주어졌잖아요. 과거에는 Y이론 사례가 나오고 이 선지는 거의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죠. 자, X이론, Y이론 요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 문제 잘 풀잖아요. X이론 뭐예요? 나 일하기 싫어. 이게 X이론이라고 그랬죠. 물론 그래서 X이론인 건 아닌데 좀 외우기 쉽게. 일하기 싫어. 그래서 일 안 하려고 해. 공부하기 싫어. 공부 안 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주고 그다음에 지시를 내려주고 일 열심히 안 하면은 보수 깎고 열심히 하면 보상 더 주고 이렇게 좀 타율적인 방식을 써야죠. 그래서 정확한 업무 지시와 감독 강화, 엄격한 상벌 원칙, 관리자가 조직 구성원에게 너 이거 해 다 부과해주고 일하도록 만드는 거 다 타율적인데 이번에 부하 직원이 참여하고요, 권한 확대해주고요,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은 자율적인 거예요. Y이론이 되는 거죠. 너무 쉽죠? 자, 옛날 문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자, 이번에는 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X이론이 아니다. 좀 이상하네요. X이론이 아니다. 그러면 뭐밖에 없죠? Y이론이다. Y이론이다. 똑같죠? 업무 지시를 정확하게 하고 엄격한 상벌 원칙. 그 다음에 하위는 급여를 삭감해버려. 관리자가 조직 구성원에게 적절한 업무량을 부과하고 수행하게. 너 이거 해. 하게. 보기들 거의 똑같고 3번 보기도 똑같네요. 얘는 Y이론 맞죠? 그래서 일부러 색깔을 X이론 계속 노란색, Y이론 계속 무슨 색이죠? 약간 핑크색? 분홍색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쉽게 구분되실 거고요.
16번. 자, 문제는 화려한데 이렇게 나와주면 정말 고마운 문제예요. 자, 이게 서울 7급이 겉모습에서 좀 어려워지려고 이번 시험에서 좀 노력을 했는데 겉모습이 이러면 쫄지 마세요. 더 쉬워요, 더. 아까 막 기억렌즈 그리면 그거 엄청 쉽잖아요. 몇 개만 풀면 되니까.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하나를 골라요. 예를 들어 부작용 발생 수준 이거 성과인데 나 이거 재작년도 문제에서 본 적이 있는데 성과 성과는 성과죠. 성과는 성과. 산출이 성과 개념이죠. 자, 이렇게 세 개나 연결하도록 내게 되면 무조건 한 번에 정답이 나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니은 A3 찾아보시면 니은 A3, 니은 A3 여기 3원밖에 없죠? 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아지다 보면 보기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는 쉬워진다. 자, 보는 김에 이제 개념도 보충해 보시면 수단은 투입물 규제죠. 수단은 투입 규제라고 하고 투입에 해당하는 건 뭐 장비, 기술, 인력, 재원 이런 게 되겠죠. 관리는 성과 규제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과정 내내 규제하는 거. 어떤 기준을 주고 이거 과정 내내 지키세요. 그래서 과정 규제입니다. 알 수 있겠죠? 자, 방금 이 2개의 사례 있잖아요. 이 2개의 사례는 과거의 문제, 그러니까 재작년 문제에 처음 등장한 사례인데 특정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사례란 말이에요. 그 사례 그대로 돌려서 나올 거라고 제가 그 당시 해설에서 말씀드렸죠. 그 이후로도 계속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2개. 얘는 조금 바꾸긴 했지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부작용의 허용 발생 수준을 요구하는 거.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 해컵. 이 해컵이라도 좀 다른 걸로 바꾸지. 좀 다른 걸 바꾸지. 똑같은 거. 이런 거 2016년도 국가 7급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요 사례 계속 돌려서 나올 거고요. 좀 바꾼다 하더라도 이 해컵을 다른 걸로 바꾸는 정도 그렇게 바뀌어 나올 겁니다. 얘도 보시면 두 번째 거. 원래 저 문제에서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기술이 있었어요. 뭐 이러한 환경오염 방지 기술을 쓸 것. 근데 기술 대신에 장비로만 바꿨죠. 그 정도로만 이제 순환해서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 성과 수단 관리 규제가 대상이 무엇이냐? 목표 달성 수준을 대상으로 한다.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 목표 달성도가 대상이면 뭐다? 성과 규제가 된다. 이것도 보는 김에 챙겨주시고요. 자, 이 문제도 이제 땡큐죠. 두 문제 연속으로 아주 화려한 시도를 했는데 정말 고마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거 하나로 푸시면 돼요. 이 사례 쪽에 좀 신선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우리 전기 상하수도 맨날 요금제의 사례를 외웠단 말이에요. 전기 상하수도 요금제, 요금제는 경합성은 없고 배제성은 있는 거. 그래서 나, 리을 A, 나, 리을 A 무조건 있습니다. 나, 리을 A 무조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지선다라서. 쫄지 마시고 하나만 자기가 최고 익숙한 거 하나만 잡아서 풀면 됩니다. 이것도 익숙하죠. 국방, 치안, 공기 혹은 깨끗한 환경 이런 것들. 뭐 소방까지는 안 외웠다 하더라도 공공재다. 공공재는 경합성 없고 배제성 없다. 거꾸로도 한번 해볼까요? 경합적 배제 가능성. 시장제가 와야죠. 이렇게 와야 되겠고 시장제 예시, 음식점, 호텔, 의료, 택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 주고 사 먹는 거. 마지막 공유제겠죠. 경합적이고 배제 불가능성. 공유제 일로 왔다가 공유제 예시는 천연 자원들 많이 나오죠. 지하수, 해저광물, 강호수, 천연 자원, 뭐 하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자, 옛날 문제 하나만 확인을 해볼게요. 뿅 보시면 안 나오노. 자, 요런 식의 포맷을 주고 각각의 특징을 맞춰보세요. 이런 스타일 문제가 원래부터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이 4가지 보자마자 경합, 배제, 시장제, 비경합, 배제, 요금제, 그다음에 경합, 비배제, 공유제 둘 다 없다, 공제 바로 나와야 되겠고 공유제에 대해서 전기 상하수도 아니죠. 전기 상하수도는 요금제다.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고요. 각각 4가지 유형의 사례는 딱 4개씩 외웠잖아요. 뭐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4개 가지고 단서를 잡아서 풀어 나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옴부즈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생소한 문제긴 하지만 다 맞췄죠. 이거는 정답률 100%짜리. 자, 공정거래위원회라니요. 이거는 공정거래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옴부즈만이 뭔지 배웠으면 그냥 푸는 거예요. 공정거래. 이거는 안 배워도 무슨 의미인지 알죠. 시장에서 뭐 독과점 방지하고 뭐 그런 거겠죠.
뭐 규제 파트에서 좀 언급이 되죠. 옴부즈만은 우리 뭔지 연락에 배우잖아요.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조사하고 처리한다. 그죠? 자, 이게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현재 버전만 알면 됩니다. 현재 버전은 국민권익위원회. 자, 시초는 듣고 까먹으세요. 몰라도 풀잖아요. 시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였어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게 국민권익위원회로 흡수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푸는 거예요. 4번은 중요해요. 오른선지니까 문제 풀도 상관없지만 통상적으로 옴부즈만은 의회나 정부에 임명된다. 주로 스웨덴식은 의회고 우리나라가 정부죠. 임명하는 기관으로부터 직무상 엄격히 독립되어 있다. 자, 임명받는데 그 기관하고도 업무는 독립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업무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겠죠? 이거 이제 나름 중요하고 1번, 2번 그냥 참고만 하세요. 스웨덴어로 대리자인지 대표자인지 그렇겠죠. 민원 제기하면 대신 조사하니까.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건 뭐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민정관인지 호민관인지 김덕관인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예요? 민정, 호민,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소리잖아요. 제가 김덕관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처럼 좀 이상한가? 자, 아무튼 이건 참고만 하시고 모르겠고 그 다음에 19번 가보시면 국가지정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 절차. 자, 요 문제 틀리신 분들은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암기하면 맞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문자도 따드렸잖아요. 1, 3, 5. 1, 3, 5. 기억나시나요? 1, 3, 5. 순서가 뭐예요?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예산안 편성 지침, 예산 요구서. 1, 3, 5. 자, 1월 31일, 3월 31일, 5월 30일 그거 말하는 거죠. 자, 사업계획서인데 3월이래요. 그 다음에 예산요구서인데 6월이래요. 예산안 편성 지침인데 4월이래요. 풀면 되는 겁니다. 물론 더 틀린 데가 많지만 날짜만 가지고 다 틀렸고요. 4번. 제출은 언제까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헌법 규정상으로 며칠? 90일. 따라야 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으로 120일 전까지. 여기서는 헌법 규정이 아니라 그냥 물어봤으니까 120일 전까지. 대통령 승인도 거쳐야 되겠죠? 이게 올해 국가직 9급에서 나왔었나요? 대통령 승인 뭐 나중에 거치는 것처럼 틀리게 나왔나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자, 마저 틀린 부분들 다 골라내 보시면 1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서 국무총리 아니고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만든 다음에 3월 31일까지 중앙관세장에게 통보하고요. 예산안 편성 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제출합니다. 그러면 각 중앙관세장은 예산 요구서를 짜서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고요. 얘는 여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얘랑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 모아서 국무회의 심의 한 번 더 받고 대통령 승인 한 번 더 받고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거 그냥 단순 암기하시면 돼요. 단순 암기. 단순 암기는 뭐가 최고다? 반복이 최고다. 이거 짜증내지 마시고 꾸준히 나오는 거니까 자, 꾸준히 나오는 건 암기해두면 그냥 맞는다는 소리예요. 암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나오는 거니까 짜증내지 마시고 꼭 암기를 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번갈아 보면 한 번 더 암기될 겁니다. 1월 31일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이건 여기를 틀리게 했네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에 예산안 편성 지침을 3월 31일까지 1, 3 각 중앙관세장에게 그다음에 각 중앙관세장에게 예산안 편성 지침 보내기도 하고 그것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하고 정부는 대통령이 승인을 얻은 예산안 여기는 이제 선지 하나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서 원래 빠져 있었는데 5월 31일까지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거는 정부가 제출한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국무회의가 제출한다고 하면 틀리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출한다를 정부가 제출하는 건 상관없고 그다음에 얘는 다른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한번 암기를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조직구조의 상황률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부끄럽지만 제가 좀 고백을 하면 이게 공식과 짙거나 높다 낮다가 너무 헷갈리지 않아요? 저도 이거 계속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찾은 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문제가 잘못됐나? 저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 굉장히 단순한 문제잖아요.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좀 그 A냐 B냐 이게 높냐 낮냐 그게 좀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 혼동되지 않도록 계속 반복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답이 정해져 있죠. 비일상적 기술은 공식화가 낮아집니다. 비일상적 기술 집권화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긴 맞고 여긴 틀렸네요. 그리고 조직 규모가 커지면 복잡성 높아지고 공식성 높아지고 집권성만 떨어지죠. 집권성. 순간적으로 이렇게 집권화로 봐가지고 계속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공식화가 높아지고 집권화는 낮아지고 규모가 커질 때 이건 답이 정해져 있죠.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집권성이 낮아지고 여기 났을까요? 집권성 낮아지고 공식성도 낮아지고 자, 환경의 불확실성과 관련해서는 복잡성 쪽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와요. 환경의 불확실성에는 집권성, 공식성만 나옵니다. 좀 학자들이 의견이 다른 부분은 나오더라도 그냥 오른선지로 나오고요. 거의 안 나오니까요. 집권성하고 공식성에 대한 결론을 달달달달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림이 더러우니까 제가 한 번 더 암기를 해드립니다. 일단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성, 공식성 둘 다 낮아진다.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집권성, 공식성 다 낮아진다. 규모는 얘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복잡성 쪽도 얘는 나옵니다. 복잡성, 집권성, 공식성 중에서 자, 이 순서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긴 하는데 복잡성 높아지고 집권성 낮아지고 공식성 높아지고 그래서 규모가 커질수록 집권성만 낮아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결론 외우고 있으면 그냥 푸는 거예요. 이쪽에서 복잡성 쪽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학자들마다 달라서 안 나오고요.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기출문제에서 맞다 그러면 맞는 값다, 틀리다 그러면 틀린 값다. 대부분 옳은 선지밖에 없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6문제 보니까 별다른 변형도 별로 없는 좀 나왔던 게 그대로 나오는 문제죠. 이런 것도 절대 틀리면 안 되고 자, 여기 엄청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다 중요도 C급인데 여기서는 뭐 전염병, 인포데믹스 뭐 그 정도 빼고는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다 풀 수 있는 것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100점도 가능한 시험입니다. 또 95점, 100점 이렇게 두 분들만 고득점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이걸 이 강의와 그다음에 제가 해설 파일 드리는 그것을 참고 삼아 가지고 앞으로 공부 계획 잘 수정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7급 시험 서울시 7급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대부분 이제 서울시 7급을 보시는 분들은 지방직 7급이 또 목표겠죠. 국가직 7급은 또 뭐 과목 달라지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론 해서 지방직 7급을 노리시는 분들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이 3개월이면 엄청나게 많은 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좀 이번에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지? 그러면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빠르게 어차피 지방직 7급 볼 거잖아요. 그동안 3개월 동안 다른 직업 찾을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볼 거니까 빠르게 힐링하고 마음 잡고 다시 공부 계획 짜서 3개월 만에 엄청난 변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